자, 이번 시간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한 예로서 영미를 중심으로 이끌어졌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관점의 출발을 1979년부터 시작되었던 대처리즘이라고 하는데,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종래에 비해서는 대처리즘의 출제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문제가 나오던, 아니면 신자유주의라는 문제가 나오던 대처리즘과 같은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처리즘. 대처리즘이라고 이렇게 대처리즘은 1979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처리즘은 보수당이죠. 보수당의 개혁을 대처의 사회정책 또는 대처의 경제정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관점으로,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 중심주의로의 복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종래의 자유주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신보수주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처럼 시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는, 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수요 공급량과 그리고 가장 적정한 가격, 그게 임금이든 가격이든 집가든 간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과는 달리 시장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옛날에 고전적 자유주의는 작고 약한 정부였지만 여기는 신보수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진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다시 시장 중심, 국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역할 비중은 줄였으나 힘은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보수주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처리즘의 개혁 내용은 국가 중심에서 너 알아서라는 자립자조로, 또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장기보호에서 저희 단기보호로, 또 그런가 하면은 국가주도에서 민영화로, 이러한 테마의 변화를 이끌어간 것이 바로 대처리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적에 신자유주의라고 나오던 신보수주의라고 나오던, 물론 철학적 접근이나 이념적 접근의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대처리즘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고 한다.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대처는 그 원인을 정부 실패, 복지국가의 실패에서 찾고, 즉 다시 말해서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이 말은 퍼주기 정책 또는 지출 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국가재정은 바탈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근로욕구는 최하가 되어서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봤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그리고 예산 감소를 위한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처리즘의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한 이 대처리즘의 그 보고서를 파울러 보고서라고 합니다. 파울러 보고서.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파울러 보고서가 나와도 대처리즘, 파울러 보고서가 나와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울러 보고서. 우리가 처칠의 공공정책관, 복지국가의 전환을 이끌었던 처칠의 공공정책관은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처럼
대처리즘의 대처수상의 개혁의 저희 보고서는 파울러 보고서라고 합니다. 대처정부의 사회보장제도로 베버리지 구상을 주축으로 한 전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혁을 이끌어왔던 것이 대처의 개혁관으로서 파울러 보고서라고 한다. 자, 여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러 보고서, 처칠의 공공정책관은 베버리지 보고서, 처칠의 공공정책관은 파울러 보고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제3의 길이 있는데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997년에 여기는 노동당의 개혁을 말합니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수상의 개혁을 이렇게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제3의 길은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에 기초하여 내려진 하나의 개혁이 되겠어요. 자, 결론은 내가 단어를 몇 개 썼습니다만은 문제가 나올 적에 제3의 길이 나오던 토니 블레어가 나오던 아니면은 사회투자국가가 나오던, 사회투자국가는 이것은 그야말로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인적 자본 투자를 우리의 시스템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강조한다. 평생교육 시스템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 노동당 개혁으로서 토니 블레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을 가지고 가면 노선을 가지고 보면 제1의 길. 제1의 길은 형평추구의 복지의 길이에요. 복지의 길. 여기는 분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분배, 나눔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형평추구의 복지의 길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바로 또 다른 개혁을 가져오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제2의 길이에요. 제2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추구에 같은 돈을 쓰고도 보다 큰 효율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말해요. 신자유주의. 여기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성장을. 바로 이 제2의 길을 우리는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길. 그리고 제3의 길의 입장으로 본다면 제3의 길은 노동당이면서도 여기 이 제2의 길로 형평추구의 복지계를 이끌 것은 바로 보수당 정권의 베버리지였거든요. 그런데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거기에 서명한 사람은 위원장인 베버리지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서명하지 않아요. 하물며 베버리지 위원회를 만들었던 이 보수당 정권의 정권 자체에서도 보수당 내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전 세계의 복지나 사회보장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거지요. 제3의 길은 여기는 보수당 정권인데 비해서 여기는 노동당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정책에 확연한 어떤 차별화를 저희 시도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3의 길에서는 제2의 길을 수용하되 거기에다가 소홀했던 제1의 길을 부활시킨 거였어요. 제2의 길을 부정하고 제거하고 다시 어게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제2의 길은 시장, 성장, 효율, 경쟁, 개인 이런 중심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렇기 때문에 효율 추구와 더불어서 형평도 또 성장과 더불어서 분배도 시장과 더불어서 인간도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소위 하이브리드 혼합 성향의
중도 노선,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 되겠어요. 제3의 길을 보면은 제3의 길에서는 적극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프다면 빵이나 던져주는 소모적 복지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데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 또 그런가 하면 복지의 시대에는 시혜나 자선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던 나눔을 이제는 하나의 권리의 개념으로 복지국가 시대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친 권리의 강조는 결국에 정부 실패를 가져오고 의존성 심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강조하게 됐어요. 사실은 오히려 권리보다는 의무의 우선하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예요. 그야말로 복지국가 시대 약 30년, 40년 동안 나라는 왜 우리를 위해서 뭘 안 해줍니까? 적극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유권, 복지권을 당당한, 빌어먹는 입장에서 당당한 권리처럼 행사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의 행사라는 이런 개념의 변화는 지나친 의존성 심화를 통해서 국가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던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1970년대에 복지국가가 위기가 와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빌어먹는 놈들은 여전히 국가가 뭘 안 해주냐고 떼만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 복지국가의 재편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대처리즘을 거치면서 이제는 국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너희들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를 다시 부활 강조하는, 오히려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복지국가의 길, 제1의 길, 형평추구의 복지국가의 길에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사회정책을 기초로 해서 경제정책을 맞춰가도록 이렇게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양자의 갈등이 되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3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제3의 길에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해요. 인식의 전환.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의무. 또 나라만이 국민들의 삶을 걱정할 것은 아니고 나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민간부문도 하물며 그동안 지원만 받아왔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도 그야말로 국가와 민간부문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복지의 주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복지다원주의적 접근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또는 혼합복지라고 하죠. 이게 바로 제3의 길의 내용이 되겠어요. 어찌 보면 대처리즘의 출제 비중은 떨어진 만큼 여기는 오히려 출제 비중이 높아진. 그래서 옛날에는 자꾸 제3의 길로만 출제되어 있지만 사회투자국가, 타의투자국가, 인적다본투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같은 문제라고 보고 넘어가시고 노동당의 개혁, 토니 블레어의 개혁 이런 단어이 나오면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거기 1번의 의 기든스, 노동당 당소 토니 블레어, 효율과 사회연대의 조화 2번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효율성 추구의 신자유주의와 형평성 추구의 사회민주주의, 효율성 추구의 제2의 길과 형평성 추구의 제1의 길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 시민의 위상 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미가 가미된 시장 경제를 강조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3번에 보면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1번의 두째 줄 사회투자국가, 2번의 복지다원주의, 3번의 의식의 전환 또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을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이런 전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 경제의 위기는 결국에 많은 개도국의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어요. 1970년대의 전 세계적 경제적 위기라고는 복지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개도국을 나락의 위기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만, 코리아만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아주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기틀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 이 개발적 관점, 디벨로프먼털, 그러니까 발전적 관점은 미즐리와 리버모어에 의해서 제시된 관점으로 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계한 데도 기원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설계한 데서 기원한다. 사회복지의 개발적 관점 또는 사회복지의 발전적 관점은 근로조건부 복지, 워크페어,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깔려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복지라고 할 때 복지의 대상은 주로 후진국에 많겠지요. 복지의 대상은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후진국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복지를 현실화시키는 그 가능성은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갖추지도 못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복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뜻만 있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이 사회복지의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적용하자는 개발적 관점은 워크페어를 강조하는 선진국적, 신자유적 관점이 깔려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회복지의 개발적 관점, 사회복지의 발전적 관점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 프로그램 성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후진국 사회복지 또는 후진국에 적용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경제적 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미음번, 니을번도의 미음번. 개발적 접근법, 미즐리와 리버모어가 제시했던 개도국용 신자유주의적 관점인 이 개발적 또는 발전적 접근법은 사회의 진보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진보를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강조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개입.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비읍번. 개발적 관점은 사회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는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나머지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자유적 관점은 대처리즘이나 아니면 레이거노믹스나 이런 것처럼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 부문을 줄이고 민영화로 하자는 건데 개도국용 신자유적 관점인 개발적 관점, 개발도상국용으로 만들어진 신자유적 관점은 그와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면서 15번에 보면 개발적 접근법, 발전적 접근법은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계획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면서 경제와 사회기관과의 조화를 증진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3의 말처럼 경제와 사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 조화를 강조하지만 중심을 어디에 둔다? 경제정책에 중심을 둔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똑같은 말, 개발적 접근법, 발전적 접근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경제와 사회개발의 통합에 주안점을 줬다. 중심은 어디에 있다? 양자가 충돌한다면 경제에 중점을 둔 조화의 조화나 통합에 중심을 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 그렇지만은 신자유적 관점이 주로 영미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이후에 확대되어 가지만 그걸 개발도상국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관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 발전적 관점이라고 한다. 자, 여기도 워크페어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또 그러면 경제적 진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강조하되 차이가 있다면 선진국력 신자유적 관점은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개도국력 신자유적 관점인 개발적 관점은 국가 개입의 최대화를 말하자면 주장했다라는 거. 거기 보시면 적극적 비유번에 나와 있지요. 이런 차이점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바로 국가 개입의 최소화냐 아니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출제 비중을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이제는 이제 미국의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를 보면 1929년 세계대공황, 세계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에서 보면 바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국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당연시하는 적극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지요. 개개인이 가난해진 문제를 이제는 사회적 빈곤관, 개인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이론 기초를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의 반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담 스미스 중심의 고전 경제학 수요 공급 곡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을 기초로 한 필립스 곡선을 경제정책의 이론 기초로.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그림으로 그런다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래프가 바로 필립스 곡선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위기에 더 이상 미국 시민들의 삶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가 자유방위란 이름으로는 자유방위란 이런 명분하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문서화된 것.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문서화된 거죠. 성문화된 겁니다. 문서화. 자, 그러면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이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의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우리가 이와 비교해서 이렇게 볼 적에 영국의 국민부조,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영국의 국민보험법 1911년에 만들어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이지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영국의 국민보험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노령연금은 별도로 노령연금법이 1909년에 이게 만들어져 1908년에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에는 노령연금, 아니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여기는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할을 했어요. 연방정부가 관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주정부에서 관할을 하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1935년에 있었던 미국 사회보장법의 이런 일반 내용이 되겠어요. 다 그 박스에 나와 있지요. 또 그 외에도 1980년부터 시작했던 레이거노믹스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레이거노믹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1980년.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개혁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데 이 레이거노믹스를 우리는 신연방주의라고 합니다. 신연방주의. 이 레이거노믹스의 신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책을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 수론을 뒤로 밀어내고 프리드만의 공급 중시 경제학을 반영하기 시작해요. 공급 중시. 프리드만의 공급 중시 경제학이 반영된 그래프를 우리는 레퍼 곡선이라고 해요. 레퍼 곡선. 해서 세율과 국가의 세 수입의 관계를 이렇게 역U자로 이렇게 그려낸 레퍼 곡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레이거노믹스 신연방주의에서는 친기업인 정책을 사용을 해요. 친기업인 정책. 맞으면 이명박 정부로 본다면 부자 감세안을 말하는 거죠. 부자 감세안. 그러면서 이 부자 감세안을 레퍼 곡선으로 입증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3년도 가기 전에 실패했고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에서 채택했던 부자 감세안도 역시 3년도 가기 전에 정당에서 당국 스스로가 폐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친기업인 정책. 그래서 친기업인 정책으로 기업인들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놓으면 그것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일반 영세 서민들의 삶에까지도 아마 훈훈하게 이렇게 물을 적시게 줄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친기업인 정책 레이거노믹스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워크페어 근로연계복지
근로 연계복지라든지 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에 교재는 없으니까 적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독일의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는 거기 1880년대에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놨습니다. 1880년대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의 이런 그 활성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정부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당근 정책으로 그래서 1878년에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통해서 채찍을 휘둘리면서 한편으로서는 이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사회보험 정책을 통해서 당근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시작해요. 그때 나온 법 80년대 후 세 개의 법을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온 1883년에 질병보험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또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1883년에 나왔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면서 이 질병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면서 질병보험은 금고주의, 길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해서 금고주의 또는 우리가 한다면 조합주의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서 1883년에서 금고조직으로 가로 열고 조합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1884년에 나왔던 노동자 보상보험은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산재보험에 해당되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산재보험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재원을 누가 조달한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우리나라도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지 않습니까? 자본가가, 재원은 자본가가 부담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특징을 같이 연계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1889년에 등장했던 노령 폐질연금은 결국에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일부를 정리해놨다가 내가 노년에 소득이 없을 때 좀 윤택하게 살겠다라는 그 기회를 국가가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기 지금 근로자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소득을 말하자면 확보할 수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다. 자기 기여금, 보험료를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라고 여러분들은 당근과 채찍정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워낙 출제 비용이 높아서 여러 차례를 나눠서 하되 미국의 사회보장과 그리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가미해서 문제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와 그리고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